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예, 그래요. 공부는 좀 하셨나요? 아니면 학원 왔다 갔다 하셨습니까? 대답 안 하는데 그냥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책 순서로 보면 자, 24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책 24쪽. 지난주에 부동산학 총론을 공부했고 이제 순서로 가면 제2편 부동산 경제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순서를 바꿔서 이 부동산 경제론은 다음 주에 하는 거고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40쪽으로 갑니다. 40쪽. 자, 40쪽의 타이틀이 부동산 시장론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제 오늘은 부동산 시장론을 공부할 거예요. 그럼 이제 부동산 시장론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오늘 강의를 수업을 어떻게 할 건가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제 부동산 시장론 1편 총론, 2편 경제론, 3편 시장론 이렇게 돼요. 이 시장에 문제점이 있으면 정부가 개입한다. 그것을 부동산 정책 그래요. 그 정책이 제4편 이렇게 구성돼요. 부동산학은. 그럼 이제 시장론에서는 이제 총 6가지 꼭지를 배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국토교통부에서 이걸 시험에 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장론은 총 6가지 꼭지인데 근데 오늘은 1번부터 3번까지 할 겁니다. 4, 5, 6 얘는 지금 하지 않는 겁니다. 얘를 지대이론, 도시공간구조, 입지론 이걸 지금 하면 여러분들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세 꼭지를 배운다. 오늘은 요 세 가지를 배운다. 그럼 시험은 효율적 시장 이론 최근에 아주 빈번하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능과 특성. 자, 기능하고 특성 중에서 시험은 주로 어떤 게 나올 것 같아요? 기능이 잘 나올 것 같습니까? 특성이 잘 나올 것 같습니까? 자, 통밥을 찍어보는 거야. 뭐가 잘 나올 것 같아요? 특성. 부동산의 결혼해서 특자 들어가면 거의 다 시험 문제예요. 지난주에 특자 들어간 거 하나 했었죠. 뭐 했을까요?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의 특성은 매년 시험에 출제해요. 그러면 특자 들어간 게 몇 개 나오거든요.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 시장의 특성, 그다음에 뭐 경기 변동의 특성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거의 100% 시험 문제예요. 특자 들어가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장의 특성이 매우 빈번하게 출제하다가 요즘은 조금 뜸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효율적 시장 이론 매년 거의 출제하고 이 주택 시장도 매년 출제한다. 이 부분에서 한 2문제, 많으면 3문제까지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한 3문제 정도 공부하시면 된다. 지난주도 3문제 공부했고 지난주에 별표 3개 주듯이 오늘도 이제 별표 드릴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은 지금 공부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공부 들어갑니다. 부동산 시장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40쪽부터 나와요. 그럼 이제 시장을 공부할 건데 이 시장의 개념 제가 파란색으로 해놓은 것은 어쩌면 안 보일지 모르지만 책에 보면 파란색으로 돼 있죠.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한 겁니다. 자, 책 순서도 가면 이제 뭐 시장의 개념 나오고 부동산 시장의 개념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장의 개념이 시험에 나왔다. 제가 손목을 건다. 지난주 기억난 것은 그것밖에 없죠. 손목을 건다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을 공부하니까 시장의 개념 정도를 좀 보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 그 시장을 모르면 시장에서 나타나는 거, 시장의 기능이라든지 특성 이런 거 이해가 안 되니까 시장부터 이제 개념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 시장 개념, 부동산 시장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여러 학문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 여러 학문 중에서 베이스, 밑바탕에 되는 학문이 경제학이야. 그래서 여기서 시장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이야. 우리 일반인들이 말하는 시장하고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은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시장은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언니 시장이 갈까? 이렇게 하잖아. 그 시장하고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하고 다른 말이라고. 그럼 경제학에서 시장이 뭐냐면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이게 아니에요. 그럼 경제학에서 시장은 시장에 가면 여러 사람이 있죠. 그럼 시장에 가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두 사람이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수요자, 파는 사람이 공급자. 근데 우리 부동산학 결론에서는 수요자, 공급자 이렇게 하고 민법에서는 수요자, 공급자라고 하지 않죠. 민법에서는 물건 파는 사람, 집 파는 사람이 공급자고 집 사는 사람이 수요자잖아요. 근데 민법에서는 수요자, 공급자 않거든. 민법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러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은 수요자, 공급자가 만나서 그냥 악수하고 술 한잔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돼. 가격이. 물건의 가격이. 그 물건의 가격이 결정되고 그 물건 결정된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요. 거래한다. 그러면 사고 판다. 거래량이 결정되는 추상적인 기구. 이 추상적이란 말은 눈에 안 보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말하는 게 아니라 경제학에서 경제학의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 만나서 협상을 통해서 가격 결정되고 그 가격으로 물건이 거래되는 그러한 현상. 그것을 시장이라고 하지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말하지 않는다. 됐죠? 그럼 요거는 뭐 시험에 나올 일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럼 부동산 시장의 개념으로 가볼까요? 부동산 시장의 개념은 요거는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책에 부동산 시장의 개념을 이렇게 개념 정했는데, 자, 그러면 요 개념 말고 요 위에서 배웠던 시장의 개념을 부동산 시장으로 접목시켜 봐요. 그러면 시장 앞에다가 부동산 집어넣으면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수요자와 부동산 공급자가 만나서 무슨 가격?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으로 부동산이 거래되는 그러한 현상을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럼 지금까지 개념 정의했던 시장은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자, 여기 장소가 있는 시장이 있고 장소가 없는 시장이 있어요. 그럼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은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시장을 구체적 시장이다 이렇게 해요. 구체적 시장이다. 자, 요거는 뭐 지금 참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추상적 시장은 시장인데 장소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 봐봐요.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 만나서 가격 결정하고 그 결정된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현상. 요 기구 현상이거든. 현상. 영어로 말하면 메커니즘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표현된 것은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요 장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 만나서 가격 결정되는데 그런 현상이니까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이라요. 추상적. 제가 부동산 시장은 장소가 있냐 없냐 물어봤습니다. 장소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지금 장소가 없으니까 추상적 시장이라고 개념 정의했습니다. 장소가 있으면 무슨 시장? 구체적 시장. 장소가 없으면 추상적 시장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추상적 시장과 구체적 시장이 무슨 말인데 절대로 되지 않아요. 이 큰 틀에서 시장을 지금 우리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거지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소가 있으면 구체적 시장, 장소가 없으면 추상적 시장인데 왜 이걸 살펴보냐면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입니까? 구체적입니까? 이걸 보기 위한 거야. 그럼 지금까지 개념 정의한 부동산 시장은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논리를 여기 그림에다 한번 접목시켜 볼게요. 부동산은 부동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부동성. 못 움직인다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부산이네요. 그럼 부산에 있는 부동산들은, 부산에 있는 토지들은 못 움직이니까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시장이 형성된다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이걸 이제 부동성이라고 배웠죠. 그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국지적 시장이 된다. 지역별 부분 시장이 된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여기는 부산이라는 부동산 시장, 여기는 광주라는 부동산 시장이에요. 이렇게 대전이라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분명히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이라고 저한테 배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갖는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여기 부산이라는 지역은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시장이 형성되고 광주는 광주라는 지역에서 시장이 형성됩니다. 그럼 광주의 부동산 시장은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광주광역시라는 장소를 갖죠. 그럼 장소가 있으면 추상적입니까? 구체적입니까? 구체적이네. 장소가 없으면 추상적, 장소가 있으면 구체적.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는 거야.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과 구체적 시장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여기에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데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추상적입니까? 구체적입니까? 그러면 추상적 성격과 구체적 성격을 동시에 갖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의미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부동산 시장을 다른 각도에서 개념 정의해 볼게요. 이제 요거는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부산이고 광주고 대전이고 뭐 대구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33평 아파트가 부산에 있는 경우하고 광주에 있는 경우하고
가격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개념 정의하냐면 이렇게 개념 정의해요. 요 부산에 있는 33평 아파트는 전부 다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그 부산 전체를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우리 서울 나와볼까요? 서울에 이렇게 있는데 서울의 33평 아파트가 전부 다 20억이다. 그러면 서울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서울에서 25개 구가 있는데 구별로 33평 아파트 가격이 달라진다면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25개라고 그래요. 여기 우리 노원구가 있는데 노원구는 33평 아파트가 만약에 25억이다. 노원구만. 근데 그 옆에 강북구는 이 33평 아파트가 20억이다. 그러면 노원구는 25억이 되는 거고 강북구는 20억이 된다면 그러면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서 똑같은 33평이니까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이 달라지죠. 그럼 시장이 달라졌다고 그래.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개념 정의해요. 유사한 부동산에 유사한 가격이 형성되는 지역적 구역, 지리적 범위, 이걸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서울 전체가 33평 아파트가 20억이라면 서울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 시장이 되는 거고 서울을 딱 이렇게 2등분해서 왼쪽은 33평 아파트가 20억이고 오른쪽은 25억이다 라고 한다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개가 되는 거예요. 2개. 이렇게 개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주 신중하게 들으셨는데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시장이란 것은 어떤 장소가 갖는 게 아니라 경제학적 의미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만나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 그런 현상을 시장이라고 한다. 경제학에서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시장은 장소가 있는 것도 있고 장소가 없는 것도 있는데 장소가 있는 게 무슨 시장, 없는 게 무슨 시장은 필요 없고 부동산 시장으로 왔더니 부동산 시장은 그 특징이 부동산이 갖는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구체적 시장과 추상적 시장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는 소리야. 이해되셨죠? 자, 거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우리 책에 부동산 시장의 개념, 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자, 책을 일단 한번 봐요. 책 보면 40페이지 상단에 부동산 시장의 개념 파란색으로 나왔죠. 거기에 시장의 개념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과 수급량, 그 수급량이 거래량이야. 수급은 수가 수요, 급은 공급. 결정되고 매매가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추상적인 기구이다 이렇게 나왔죠. 여기 이제 시장의 개념이고, 즉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서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을 말한다. 얘는 시장의 개념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개념이야. 이거는 부동산 시장의 개념인데 좀 위로 잘못 올라간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서 양가로 2번 부동산 시장의 개념 나왔습니까? 그 부동산 시장의 개념 그러면서 동그라미 1번부터 3번 나오는데 그건 제가 설명하지 않았고 3번 밑에 무슨 마이크 같은 게 있고 부동산 시장은 추상성과 구체성을 동시에 지닌 시장으로 정의될 수 있다. 됐죠? 요게 나올 수 있는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추상성과 구체성을 동시에 갖는 거고, 그럼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인 시장이다.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 혈주 시장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책에 있는 대로. 요거는 아직 안 배웠거든. 그럼 요거는 이제 배우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으로 가볼 건데, 여러분들은 그 책 40페이지 하단부에 무슨 표가 나와. 그 표를 지금부터 이제 공부할 거예요. 자, 표를 그대로 두시고, 이제 우리 칠판 한번 봅시다. 칠판의 타이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과 불안정인 시장의 비교 이렇게. 요 두 개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걸 공부해야만이 부동산 시장을 알게 된다고. 그래서 요걸 살펴보는 거예요. 시장은, 경제학에서 시장은 두 개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지냐면 이렇게 나눠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고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이 무슨 말인데요? 이런 거는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그거는 경제학 시험이에요. 불안정인 시장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 나눠집니다. 어떤 게 좋은 시장 같아요? 뭔가 봐도 안정이 좋은 시장 같죠? 이 안정적인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책에만 있는 거야. 경제학 책에만 있는 거고, 이 시장이 완전경쟁 시장이 되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된다고 한다고. 꼭 필요한 만큼 만들어내고 꼭 필요한 가격이 형성되는 거야. 그게 완전경쟁 시장이라고. 자, 그게 완전경쟁 시장인데
안정적인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완전하고 불완전을 이렇게 써놨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부동산 시장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걸 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부동산 시장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 시장은 어디에 속합니까? 완전입니까? 불완전입니까? 이걸 낸다고 이렇게. 결론 나왔잖아요. 완전인 시장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인 시장입니다. 요거야, 요거. 이제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요걸 이제 먼저 배운단 말이에요. 요거 이렇게. 자, 아까 제가 건너뛰어온 게 이런 게 있었네요.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인 시장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미리 보자고요. 왜 저런 걸 공부해야 되는가? 시험에 나오니까 공부해요. 시험에 나오니까. 자, 시험에 그럼 어떻게 나온다 볼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요 2번 지문은 지난주에 봤던 건데 개별성은 토지시장이 부동산 시장이죠. 그럼 토지시장이 완전입니까? 불완전입니까? 불완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럼 왜 불완전한가는 좀 이따 다시 볼 거예요. 이제 또 보자고 이렇게. 이거 봐요. 요 기출지문이 저 책에는 없지만요. 1번하고 3번을 봐봐요. 1번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낸 거고 3번은 감정평가사 시험에 낸 거야. 공인중개사 시험은 부동산학 개론이라고 하고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 부동산은 언론이 있어. 언론. 그러면 똑같습니까? 아니, 범위가 약 70%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30%는 다르다고. 그럼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지난주에 배웠던 것하고 오늘 배우는 것은 감정평가사 시험에 부동산을 언론하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부동산의 결혼이 이 범위가 똑같아요. 범위가.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여기 저처럼 부동산의 결혼 강사들이 감정평가사 시험에 부동산을 언론 강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 하다가 별로 지금 뭐 재미없어서 안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감정평가사 거기 수업을 들어가면 그럼 재미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말도 않고. 뭐 젊은 친구들 많으니까 말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재미가 없더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건 여담이었고, 여기 봐봐요. 어떻게 출제되는가? 이제 1번부터 봐요. 1번을 또 다시 설명할 겁니다. 1번. 부동산 거래 비용의 증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지금. 부동산 수요자 공급자 시장 진출입에 제약을 줄 수 있어 불안정인 시장이 이용이 될 수 있다. 오 같아요? X 같아요? 오.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인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오라고. 자, 3번 봐봐요. 1번하고 3번을 유심히 한번 비교해봐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니까 요 감정평가사 시험 요거하고 여기 공인중개사 시험 요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요 내용을 그대로 베껴온 거라고. 똑같아요. 거의 유사하게는 약간 바꿨죠.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일반 시장에 비해서 거래 비용 증가, 요거 많이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들고 수요자와 공급자 나왔잖아요. 시장 진출에 이거 누가 봐도 요 시험을 이러고 베낀 거라고. 누가 봐도 베낀 거잖아요. 똑같게 이렇게. 제약을 받게 되어 완전경인 시장이 된다. O입니까? X입니까? X. 완전입니까? 불완전입니까? 불완전.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하나 알았습니다. 시장은 완전 경쟁인 시장과 불완전경인 시장이 있는데 완전 경쟁인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불완전경인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부동산 시장은 어디에 속한다? 불완전경인 시장에 속한다. 이렇게. 여기 16회 때가 아니잖아요. 26회 때니까 최근이라고 이렇게. 자, 이렇게 출제해요. 그럼 이제 다시 갑시다. 다시 가서 여기 시장은 완전 경쟁과 불완전인 시장이 있는데 그럼 어떤 경우가 완전 경쟁입니까? 요 네 가지 요건을 갖추면 이걸 완전인 시장의 조건이라고 그래. 요 네 가지를 갖추면 완전인 시장이 되는 거야. 요거 시험에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완전 경쟁인 시장이 어떤 조건을 갖춥니까? 그것은 뭐 공무원 시험, 구급 공무원 시험이나 나올 것도 하고, 그것은 뭐 경제학 시험이니까. 근데 우리 시험은 경제학 시험이 아니잖아요. 부동산의 결혼이니까 요 조건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밑바탕이 돼야만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인 시장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래서 언급을 한 거라고.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수요자, 공급자가 여러 명 있어야 돼. 시장에 수요자, 공급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다수여야 돼. 그래야만 안정인 시장이 되는 거라고. 그다음에 상품의 동질성. 거래되는 물건이 다 똑같아야만이 완전인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 내가 어떤 시장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그렇게 돼야만이 완전인이 된다고. 그다음에 정보의 안전성. 이 말은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됐다. 이런 것들이 다 조건을 갖췄을 때 완전인 시장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다.
수요자 공급자가 소수다. 상품이 다 다르다.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곤란하다. 정보가 불안전하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시장은 완전입니까? 불안전입니까? 불안전이 된다고. 불안전. 그럼 불안전인 시장 볼래요? 소수의 시장 참여자. 우리 책은 소수의 시장 참여자를 안 써놨어요. 저는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를 써놨는데 책은 다수의 판매자 뭐 구매자 이렇게 해놨죠. 그 말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소수의 시장 참여자. 시장 참여자가 시장에 가면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잖아요. 수요자, 공급자. 그러니까 여기 수요자, 공급자를 다른 말로 시장 참여자 그런다고. 시장 참여자. 시장 참여자, 시장 참가자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시장 참여자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완전 경쟁인 시장이 되려면 수요자, 공급자가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그런데 불안정인 시장은 소수의 수요자, 공급자래요. 요 공급자가 한 명이라고 봐요. 공급자가 한 명. 그럼 공급자가 한 명이면 완전입니까? 불완전입니까? 완전 경쟁인 시장이 되려면 공급자가 엄청나게 많아야 되죠. 그럼 공급자가 한 명이래. 그럼 완전 불완전, 불완전. 그럼 이제 불안정인 시장인데요. 불안정인 시장에 독점 시장이 있고 과점 시장이 있고 독점적 경쟁 시장이 있어요. 그럼 우리 시험에서 불안정인 시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내지 않는다. 그럼 요 독점 시장이 무슨 시장이냐면 공급자가 딱 한 명의 시장을 독점 시장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담배를 공급하는 회사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KTNG. 그런 것을 독점 시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독점 시장. 그럼 공급자가 한 명이면 독점 시장이고 독점 시장이면 공급자가 한 명이니까 완전 경쟁이 아니겠죠. 그럼 뭡니까? 불안정이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우리 시험에서 이제 독점이 무슨 뜻이냐 안 내고 가끔씩 시험 문제 이제 독점이란 말 나온다고. 책에도 독점 나오고 아 독점 불안정 경쟁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그럼 과점 시장은 뭔데? 과점 시장은 공급자가 한 명은 아니야. 공급자가 한 명이면 독점 시장이야. 그럼 과점 시장은 공급자가 두 개에서 한 서너 개. 이 정도 공급자가 소수인 거 이런 시장을 과점 시장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이동통신사는 몇 개입니까? 세 개잖아요. 이동통신사가 SK, LG텔레콤, KT 이렇게. 그럼 공급자가 한 명 아니죠. 그런 시장을 과점 시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독점적 경쟁 시장은 공급자가 그보다 좀 더 많은 거 이런 것을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과점 시장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만드는 회사는요. 현대, 그다음 기아, 뭐 삼성, 뭐 쌍용 이거 몇 개 안 돼, 10개 안 되잖아요. 그럼 뭐 과점 시장 이렇게 부릅니다. 뭐 요거 중에 있는 게 아니죠.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인 시장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재화의 이질성, 재화의 동질성이 완전 경쟁인데 재화의 이질성이면 불안정인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 이제 중요성 있는 게 아니고 이 다음 페이지가 중요해요. 우리 책은 지금 이걸 내놨거든. 40배 하단부에 요 표가 나왔죠. 그 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자 봅시다. 처음에 봤던 바로 앞에 화면에 봤던 거하고 똑같은데 근데 여기 이제 바뀌었어요. 앞에 하면은 여기 불안정인 시장이었죠.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바꿔봤어요. 그 부동산 시장은 요 완전인 시장의 조건을 갖춘가 갖추지 못한 걸 한번 보겠다는 소리예요. 완전인 시장에 대해서는 수요자 공급자가 여러 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부동산 시장으로 오면 부동산은 비싸네. 비싸다를 고가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비싸니까 돈 많은 사람만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되셨나요? 그렇지? 그다음에 법적 규제가 있는 거. 법적 규제. 내가 전라남도에 경상남도에 농지를 사고 싶다. 그럼 농지법을 보면 주소지로부터 몇 킬로 이내에만 농지를 살 수 있고 주소지로부터 몇 킬로를 벗어나 버리면 농지를 살 수 없거든요. 농지법은 농사 질 사람만 원칙적으로 농지를 사라 이렇게 놨다고. 물론 예외적으로 주말 체험 농장 하는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농지를 살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농사 질 사람만 농지를 사게 돼 있어요. 그럼 나는 농지를 사고 싶어. 그것도 경상남도에, 전라남도에. 근데 농지법을 보면 너는 농지를 못 산다 이렇게 놨다고. 그럼 법적 규제 때문에 농지시장에 들어간 사람들이 농지시장의 수요자가 다수일까 소수일까? 소수죠. 그러면 부동산은 고가성이라는 특성, 법적 규제 때문에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 다수의 시장 참가자로 구성된다. OX, X. 소수의 수요자 공급자로 구성된다. 이렇게 시험을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봐봐요.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이 비싸다는 원인 때문에 법적 규제 때문에 불안정인 시장이 된다.
맞잖아요. 여기 수요자, 공급자가 소수니까 결국은 시장에 참가자가 소수니까 완전입니까? 불완전입니까? 불완전이잖아요. 불완전.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이렇게 되겠지 이제. 그럼 이걸 지문 만들면 이렇게 하겠네. 부동산은 고가성 법적 규제 때문에 소수의 시장 참여자, 소수의 수요자, 공급자로 구성된 불안정인 시장이 된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걸 이제 간추려서 이렇게 내겠지. 고가성은, 법적 규제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됐습니까? 그렇게 내겠죠. 그렇게. 자, 이제 안정인 시장에 대해서는 상품이 다 똑같아야 돼. 상품의 동질성, 똑같은 상품이 그리 돼야 돼. 근데 부동산으로 오면 지난주에 토지는 다 다르다고 배웠죠? 개별성, 이질성 때문에 상품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상품의 이질성을 다른 말로 상품의 비표준화 이렇게 한다고. 표준적인 상품이 없다는 소리야. 그럼 개별성은 부동산 상품을 이질적으로 만들고 부동산 상품을 비표준화 만들어서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OX, O. 근데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죠. 개별성은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됐습니까? 그게 요거잖아요. 개별성은 토지 시장을 불안정인 시장으로 만드는 용이다. 작년의 시험이죠. 작년 시험. 요거 31이에요. 요거 잘못했어요. 이거 31회. 작년 시험이요. 이렇게. 올해가 32회니까 됐어요. 그럼 이렇게 출제하는 거야. 자, 또 가볼까요?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가 있어야 돼. 내가 그 시장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야 돼. 그래야만이 완전인 시장이 되는 거야. 나는 서울의 타워팰리스 시장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뭐가 없을까? 돈이 없네. 돈이. 타워팰리스가 평당 100만 원만 하더라도 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100만 원만 하더라도. 근데 100만 원 아니잖아요. 비싸잖아요. 비싸죠? 비싸니까 타워팰리스 시장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럼 시장의 진입에 자유스럽습니까? 곤란합니까? 곤란. 내가 경상남도 남해군에 경상남도 사천군 이쪽에 사천시에 농지를 사고 싶어요. 그런데 농지법에서 나는 농지를 못 사게 만들어놨네. 그럼 법적 규제 때문에 시장이 진입이 용이합니까? 곤란합니까? 곤란. 그럼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가 있어야 돼. 용이야만이 완전 경쟁이 되는데 부동산은 비싸다. 법적 규제 때문에 진입과 탈퇴가 곤란하네. 그럼 시장이 완전 불안전? 불안전. 그럼 역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고가성은 법적 규제는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모든 정보가 다 공개돼야 돼. 이건 좀 이따 다시 배울 건데 정보의 안전성. 완전 경쟁 시장이 돼버리면 그럼 부동산 시장 완전인 시장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이 어떤 조건으로 거래되고 뭐 전라남도에 있는 경상남도에 있는 충청남도에 있는 어떤 토지가 어떤 조건으로 거래되고 그 지역이 어떻게 개발되고 그것을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게 정보의 안전성이야. 모든 정보가 다 공개돼야 돼. 그게 정보의 안전성인데 부동산은 사고 팔 때 어느 조건으로 사고 팔았다. 공개합니까? 공개하지 않습니까? 공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래의 비공개성 때문에 정보가 완전한다? 불안전하다? 불안전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개사가 필요한 거야. 중개사가. 여러분과 제가 부산에 있는 아파트 시장의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고.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중개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완전성이 있어야만이 완전경이 되는데 부동산은 거래의 비공개성이나 특성 때문에 정보가 불안전해요. 결국은 완전이다 불안전이다? 불안전이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거래의 비공개성은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OX, O 이렇게. 자, 결론.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시장이 완전이다 불안전이다? 불안전. 지금까지 제가 주저주저 한 30분 말했는데 결론 딱 하나 나왔어요.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다. 자, 그게 결론이고, 자, 깊은 내용 이런 거죠. 고가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법적 규제 때문에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자, 부동산 시장 불안정인 시장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거 최근에 출제했던 지문 볼까요? 요거는 지난주도 받고 했으니까 됐고, 1번 진입 장벽이 뭐요? 들어갈 때 장벽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진입 장벽의 존재는 들어갈 때 진입 장벽 비싸다 법적 규제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OX, O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자, 됐어요. 자, 이제 책 41쪽 가면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하고 불안정인 시장 나왔습니까? 그래서 막 설명 나오죠?
그러면 완전인이 시장에서는 일무일가의 법칙이 성립하고 뭐 동그라미 1번 수요의 가격 달성이 무한되고 이런 거 나오죠.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안 나와. 자, 3번. 양가로 3번. 불안정인 시장 나오면서 동그라미 1번 독점 시장, 2번 과점 시장, 3번 독점 경쟁 시장. 옆에 막 설명 나왔죠? 그런 것도 안 나와. 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자, 이제 시장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깔았으니까 시장의 기능과 특성으로 가는 거야. 우리 책은 시장의 특성부터 나왔어요. 이제 한 페이지를 넘기면 그러면 42쪽에 시장의 기능이라고 나온다고. 저는 이제 시장의 기능부터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공부할 건데 기능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역할. 저의 역할은 수요일 날 우리 노원에 있는 학원에 와서 노원의 학원에 와서 여러분과 부동산과 결혼 이야기하는 게 저의 기능이에요. 그게 저의 역할이라고. 그럼 이 기능이 역할이에요. 그럼 시장의 역할,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부동산 시장의 역할이라고. 부동산의 결혼 전체에서 기능이란 게 4번 나와요. 어떻게 4번 나오냐면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조세, 세금의 기능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 금융의 기능이란 게 있고 감정평가의 기능이란 게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 기능이라고 나온 것은 어쩌다 한 번씩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시험에 자주 나오겠습니까? 어쩌다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도 단독 문제 안 내요. 지문만 내는 거야. 지문만. 그래서 이제 가볍게 보는 거야. 요걸 막 외우고 그러면 공부를 잘못한 거라고. 근데 나오기는 나오니까 요 어떻게 나오냐? 지문만 나오니까 시장의 기능이 뭔가 보자고요. 저는 6가지를 써놨어요. 근데 우리 책은 몇 가지입니까? 5가지. 뭐 5가지라고 할 수도 있고 6가지라고 할 수도 있고 7가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오늘은 2가지는 반드시 알고 가야 돼. 2가지는.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기능, 역할은 모든 시장, 요 부동산 빼버리고 옷 시장이든 안경 시장이든 모든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든 모든 시장은 역할이 있는 거야. 역할. 근데 모든 시장의 역할이 공통적인 것들이 이제 몇 개 있어요. 요 가격 형성한다, 정보 제공한다, 자원 배분한다, 교환한다 이런 것들은 모든 시장의 공통점이야. 옷 시장이든 안경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토지 시장이든 가격이 결정돼. 가격이 형성된다고. 그다음에 그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팔겠죠. 그 물건을 사고 판단을 자원을 배분한다 이렇게 한다고. 요 2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부동산 시장에 가면 부동산 시장에 누가 있어요? 수요자, 공급자가 있겠죠. 그러면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있는데 수요자가 매수인이 될 거고, 요 수요자가, 요 수요자, 공급자는요 매도인이 되겠죠. 공급자. 그럼 시장에서 첫 번째 역할은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만나서 수요자와 공급자 만나서 무엇이 결정돼요? 가격. 그것을 가격을 형성한다고 해요. 가격을 창조한다고. 수요자와 공급자. 다음 주에 수요 공급 배우거든. 그럼 수요 공급 배우면 바로 가격이 나온다고. 가격. 그러니까 수요 공급 그러면 가격. 수요 공급 그러면 가격. 어디에서? 시장에서. 그럼 시장의 역할은 시장의 기능은 수요자와 공급자 만나서 가격 결정합니다. 그래요. 그걸 가격을 형성한다. 가격을 창조한다. 그런다고. 그럼 이렇게 결정된 가격은 변동합니까? 변동하지 않습니까? 변동하겠지. 그 논리를 이제 다음 주에 배워. 그 다음 주에 배우는 그 논리는 100% 시험에 나오는 거야. 100%. 올해도 출제됐고. 그럼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매도인과 매수인 만나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가격을 형성합니다. 그래요.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어떻게 형성되냐면 매도인 제한 가격과 매수인 제한 가격 접점에서 가격이 결정돼 이렇게 한다고. 여기 이제 무슨 뜻인가 해볼까요? 토지 있습니다. 토지 부동산인가요? 예. 토지에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부동산인가요? 예. 부동산 몇 개입니까? 2개죠. 근데 이걸 2개를 묶어서 하나로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복합부동산이라지. 2개를 묶어서 하나로 보면 복합부동산. 이 부동산을 바라볼 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3가지 측면을 동시에 바라봤습니다. 그럼 무슨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동산 이제 사고 팔 건데 그러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이제 시장에서 만날 건데요. 여기 이제 매수인이 나와. 그럼 매도인이 나온다고. 그러면 제가 매도인이야. 여러분이 매수인이야. 그럼 제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요거 12억에 사세요. 그런다고. 12억에. 그럼 매도인 공급자가 12억에 팔겠다는 소리야. 그걸 매도인 제한 가격이라고 그래.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잖아요. 12억에 살래요? 이렇게. 그럼 요 매도인
제한 가격이 나온다고. 제가 매도인 제한 가격, 제가 매도인인데 매도인 제한 가격이 12억이야. 그럼 매수인 여러분이 뭐라 하냐면 12억이 아니라 나는 10억에 사고 싶은데요. 그런다고. 그럼 그 10억을 매수인 제한 가격을 한다고. 그럼 매도인 제한 가격은 12억이고 매수인 제한 가격이 10억이면 그럼 협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때 짠! 누가 나타날까? 그렇지. 중개사가 나타나요. 중개사가. 중개사가 나타나서 매도인한테 저한테 와서 뭐라 하냐면 사장님 그거 12억은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래요. 그럼 얼마 정도 최대 내가 11억까지 한번 받아볼게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 하냐면 그래요. 그러면 제가 11억 하겠습니다. 그런다. 11억.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 제한 가격이 11억이라고 바뀌어요. 이제 중개사가 매수인 만나서 사장님 그거 10억에는 절대 못 삽니다. 10억 갖고는 그 지역에 10층짜리 상가금을 못 삽니다. 최소한 11억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그래요. 내가 11억에 살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매수인 제한 가격이 또 11억 된 거야. 그러면 이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에 결정돼요? 11억에. 그러면 요 매수인 제한 가격 11억하고 매도인 제한 가격 11억 접점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소리. 결정된다. 됐죠? 그 부동산 시장의 역할은 매수인과 매도인 만나서 가격 결정되는데 구체적으로 가면 매도인 제한 가격과 매수인 제한 가격 접점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면 그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팔겠죠. 그 물건을 사고 판다를 이렇게 해요. 자원을 배분한다고 그래. 요 자원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자원이야.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그럼 제가 끼고 있는 안경, 마스크 뭐 전부 다 자원이라고. 토지도 자원이고 주택도 자원이고. 그러면 토지 시장에서는 토지가 거래되겠죠. 그 토지가 자원이 되는 거야. 자원. 그 부동산 시장에서 자원이 뭐예요? 부동산. 시계 시장에서는 시계가 자원이라고. 그럼 시계 시장에서는 시계 매수인 매도인이 시계 수요자 공급자 만나서 가격 결정되고 그 가격으로 시계를 사고 판다를 자원을 배분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시장은 가격 결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OX? 그거 두 개 하는 거야. 그거 두 개. 그러면 자원을 배분하는데 이 자원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예전에는 고물상이라고 했죠. 요즘 고물상이나 상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어떻게 봤던가? 자원이라고 다 바뀌었어요. 옛날에 뭐 노원 고물상이 요즘은 노원 자원 이렇게 바뀌었거든. 전부 다. 지나다니면서 봐봐요. 다 자원이라고 하지. 도시 예각에 가면 그러면 옛날에 고물상은 다 무슨 자원 이렇게 놨다고. 요 자원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럼 토지 시장은 토지가 자원이고 옷 시장은 옷이 자원이야. 그럼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이 자원이고 부동산 시장의 역할은 가격 결정에서 부동산을 사고 판다를 경제학적으로는 자원을 배분한다 이렇게 한다고. 네, 요 공간이 부동산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부동산을 기술적, 물리적으로 보면 공자위한 그쪽 공간이 부동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공간을 사고 판다, 자원을 배분한다 이렇게 한다고. 근데 시장은 자원 배분해야 되는데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원 배분이 되는데 좀 잘못된다는 소리야. 이걸 시장이 실패다 이렇게 한다고. 요거 이제 우리 책에 내용이 없는 거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라고 그래. 근데 부동산 시장은 완전입니까? 불완전입니까? 불완전이니까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인 거야. 비효율적. 그걸 시장이 잘못했다 해서 시장이 실패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거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시장이 실패란 말을 엄청나게 많이 듣거든. 그러면 시장의 실패는 시장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야. 제가 오늘 수업을 하는데 대충 하고 하는 거야. 대충 뭐 흥얼흥얼 가버려. 그러면 무슨 말을 듣는지 몰라. 그러면 제가 오늘 수업에 실패한 거야. 그다음에 여러분이 와서 멍 때리고 다 있다 가. 첫 번째 시간은 멍 때리고 두 번째 시간은 졸다가 세 번째 시간에는 핸드폰 가지고 막 하다가 그러고 가버렸어. 그럼 여러분 오늘 수업에 실패한 거지. 그죠? 그 실패라는 것은 자기 역할을 못한다. 그것을 실패라고 그래. 그러면 시장은 가격 결정하고 그 가격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이유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못했다. 그것을 시장이 뭐다? 실패.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야.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되는가 그 완전 경쟁 시장을 분석해 보는 게 경제학이야. 근데 현실 시장은 전부 다 불안전. 그럼 불안전이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 비효율적? 비효율적. 시장이
실패. 그러면 정부가 개입한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시장론이죠. 여기 우리가 배운 게 시장론이야. 그 다음이 정책론이야. 그 정책이 뭐냐면 정부가 개입합니다. 그 말이야. 그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그것을 부동산 정책. 우리 주택 정책이 실패했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거는 주택 시장이 실패한 거야. 그래서 정부가 막 개입해서 뭐 종부세를 어떠니 막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정부가 다 개입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시장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인 거예요. 가격 결정합니다. 자원을 배분합니다. 정보 제공. 부산의 부동산 시장을 가면 부산은 지금 아파트 평당 가격이 얼마다. 부산에 어느 지역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 그 지역은 평당 토지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정보 제공. 나올 일이 없죠. 교환. 요 부동산이 지금 11억에 결정됐거든요. 그럼 이 부동산 소유권하고 현금 11억하고 교환되겠죠. 그 이제 교환 기능을 갖는다. 이렇게요. 뭐 양가지를 조정한다.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시장의 기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기능은 어쩌다 한 번씩 시험 질문이 나오는데 여기 보자고 기출지문.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도인 제한 가격과 매수인 제한 가격이 접점해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다. OX? 이렇게 출제 이렇게. 자, 이제 시장의 기능을 배웠으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 한번 보자고. 특성 또는 특징. 특성이든 특징이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부동산에서 특자가 들어가면 시험 문제다. 특자가 들어가면. 자, 그럼 여기 부동산 시장의 특성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징 또는 특성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특징이란 말을 잘 쓰는데 우리 책은 특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부동산 시장이 갖는 특별한 성질 되겠죠? 무엇하고 비교해서? 이 옷 시장하고 비교해서, 옷 시장하고. 일반 제화 시장을 비교해서. 지난주 이거 배웠죠? 부동산의 특성 배웠죠? 부동산의 특성, 토지의 특성인데 이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산이 갖는 특별한 성질, 무엇과 비교해서? 일반 제화하고 비교해서. 그러면요, 일반 제화, 부동산이 아닌 일반 제화가 옷 이런 거요. 비교해서 부동산이 일반 제화하고 다른 점. 일반 제화 만들 수 있다. 부동산은 못 만든다? 부동성. 일반 제화는 사람이 이동시킬 수 있다. 부동산은 못 움직인다? 부동성. 배웠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부동산 시장이 뭐하고 다른 점? 일반 시장과 일반 재화 시장하고 옷 시장하고 다른 점. 그게 부동산 시장의 특성. 만약에 이 부동산의 특성이 없다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이렇게 파생돼 나오는 거라고. 자, 그럼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 기본서 받아보면 열 몇 가지가 쭉 쏟아진다고. 그 열 몇 가지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몇 가지만 하시면 돼요.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저한테 많이 배웠어요. 거의 절반은 배웠다고.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성격과 구체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아까 배웠잖아요. 배웠죠? 두 번째. 부동산은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죠. 그걸 뭐라고 그래? 부동성. 부동성 때문에 이 그림 지금 몇 번 봤을 거예요. 이 그림. 또 그리네. 이렇게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광주라는 지역에서, 대구라는 지역에서 시장이 형성된다.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부분 시장이 된다. 국지적 시장이 된다. 됐죠? 그게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야. 그럼 부동산 시장의 특징 첫 번째, 지역별 부분 시장, 국지적 시장이 된다. 무엇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 부동성이 없으면, 부동성이라는 부동산의 특성이 없으면 부동산 시장도 지역별 시장이다. 이런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이 말이지. 됐습니까? 이거 배웠잖아요. 배웠지. 선생님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두 번째, 상품의 비표준화,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의 비공개성이네요. 지난주에 이 개별성 배우면서 개별성 때문에 B자가 나온다는 거 기억납니까? 개별성 때문에 비대체성이다. 이거 다 나왔었거든요. B자. 개별성 나오면 B자 이렇게. 외울 필요 없어. 나중에 다 하게 돼요. 그럼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품이 동질적이다, 다르다. 그것은 상품의 비표준화. 그다음에 사고 팔았다를 떠들지 않는다. 거래의 비공개성. 그래서
시장의 비조직성은 잘 나오는 편이 아니에요. 시장의 비조직성은 유통구조가 없는 거야. 유통구조는 도매상, 소매상 이렇게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중개업소에 우리 중개업소는 토지 도매상입니다. 이런 거 안 붙였죠. 그래서 어떤 가게 가면 우리 가게는 뭐 도매상입니다. 이렇게 붙여놨죠. 그러니까 도매상, 소매상 이렇게 있다고. 그게 유통구조야. 근데 부동산은 그런 유통구조가 없다는 거야. 그 시장의 비조직성. 요 B자 중에서 가장 안 나온 게 요거야. 요거. 그럼 B자가 나왔습니다. B자. 이제 B자. 비표준화, 비조직성, 비공개성, 개별성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갖는다. 요 이어지는 말은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 해볼까요? 그럼 이어지는 말 이것도 하나만 해볼게요. 비표준화, 상품이 다 다르다. 그럼 요 지난주에 배웠던 것 중에서 일물일가의 법칙. 지난주 거의 끝날 무렵에 저는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이 거의 끝날 무렵이니까 막 정신이 없었어요. 지금 책가방 쏴야 되고 막 이런 그때 했던 거예요. 일물이 뭡니까? 그게 아니라겠잖아요. 그게 아니라 동일한 물건. 일가는 동일한 가격. 일물일가의 법칙은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이 아니라 동일한 물건은 동일한 가격이다. 그게 일물일가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려면 물건이 다 똑같아야 돼. 근데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다 다르다. 비표준화. 따라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야. 그러면 제가 입고 있는 옷하고 똑같은 옷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요거 3만 원 주고 샀어. 3만 원. 그럼 이 옷하고 똑같은 게 3만 원 했겠죠. 그게 일물일가의 법칙이야. 근데 부동산은 그렇게 안 된다는 소리예요. 부동산 시장의 특징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요 3번하고 그다음에 요 지역별 부분 시장 요 두 개가 가장 잘 나와요. 자, 3번을 좀 더 설명할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3번. 일단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 무슨 말인가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그럼 수급 조절의 곤란성은 요 수가 수요, 공급이 급이 공급이라고. 그러면 수급 조절이 원활하다 이 말은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이 있습니다. 그게 수급 조절 원활이야. 자, 지금부터 수급 조절이 원활한 경우를 볼까요? 수급 조절이 원활한 경우. 이 옷의 수요가 증가해요. 옷의 수요가 증가하면 옷의 가격은요? 높아지겠죠? 높아지면 옷의 공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공급이 증가해요.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요? 내려가요. 내려가서 적정한 가격이야. 이 옷의 가격이 원래 5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입고 다니니까 또는 연예인이 입고 다니니까 특히 연예인이 입고 다니면 그거 좋아 보이면 드라마에서 나오면 막 다 사버리잖아요. 그럼 옷의 수요가 증가해서 옷의 가격이 여기 이제 10만 원이 돼서 10만 원. 그럼 공급자는 너도나도 공급을 증가시켜요. 그럼 옷의 가격이 떨어져서 다시 5만 원으로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 게 수급 조절이 원활하다 한다고.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이 따라오잖아요. 요거 이제 반대. 자, 반대 볼까요? 이 옷의 수요가 감소해요. 그럼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공급을 증가시키나 감소시켜? 감소시켜요. 그럼 가격이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서 적정한 가격이 되는 거야. 요게 수급 조절이 원활하다 한다고. 원활. 그러면 이제 부동산으로 한번 와볼까요? 부동산으로. 그럼 이제 부동산으로 옵시다. 그 부동산으로 오면 부동산 중에서 이제 아파트를 예를 들어볼까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아파트 공급이 바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아파트 수요가 증가한 거야. 그럼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다시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단기란 게 있어, 단기. 단기 이제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단기는 어떠한 경우도 공급이 변하지 않는 짧은 기간을 단기라고 그래. 단기. 그러면 단기에서는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럼 단기에서는 요 단기를 빼버리고 단기가 없다면, 그럼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공급이 증가해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다시 떨어진다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수급 조절이 원활한 거야. 근데 여기다 단기 집어넣으면 단기는 공급 증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일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가격이 높게 나타나는 거야.
그 가격이 잘못된 가격이란 소리야. 그걸 단기적 가격 왜곡 현상이라고 한다고. 요거 6번인가 7번인가 똑같게 나와. 부동산 시장은 수급 조절이 곤란하여 장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다 그러거든. 그 뭘까 있을까? X. 단기적으로 왜곡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장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노원구의 아파트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다 장기. 그럼 장기 개념은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기간을 장기라고 그래. 장기. 요 경제학에서 단기 장기는 단기는 짧은 기간, 장기는 긴 기간. 그런 뜻인데 근데 요 단기는 정확하게는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는 짧은 기간이야. 우리 노원구의 아파트 가격이 2배로 증가해요. 그래도 하루아침에 짧은 기간에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아파트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6개월 후에 아파트 공급을 증가시켜서 그 6개월을 뭐라고 하냐면 단기라고 해요. 단기. 그러니까 단기는 공급 증가 안 된다고. 그래서 가격이 높게 나타난다고. 근데 장기가 되면 공급 증가할까 안 할까? 하겠네. 그래서 가격이 다시 떨어져. 떨어져서 적정한 가격이 된다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아니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잘못될 일이 없다고. 요 단기적으로만 가격이 왜곡된다. 그 부동산 시장은 수급 조절이 곤란해서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6번. 근데 여기다가 장자를 준 적이 있다고. 장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다. OX, X.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다. 자, 4번. 매매 기간의 장기성. 부동산을 팔라고 내놓으면 일반적으로 잘 팔릴까 안 팔릴까? 안 팔려. 어떤 토지는 내가 죽을 때까지 안 팔리니까 상속되는 거야. 상속.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론 잘 팔리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고가성, 법적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팔린다고. 그걸 매매 기간의 장기성, 단기거리 곤란성. 왜? 비싸니까. 그다음에 낮은 환금성인데 이 환금성은 바꾸로 한, 금은 현금으로. 환금성은 현금으로 바꾸는 성질이야. 그럼 여기 주식하고 부동산 중에서 현금화가 쉬운 게 주식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주식. 그러니까 주식은 환금성이 높은 반면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다는 거야. 여기에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자, 이제요. 5번 봐요. 제가 이 옷을 살 때 정부가 개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옷 살 때 허가받아라 이런 말 않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할 때 국가한테 허가받아야 되거든.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엄청나게 개입한다는 거예요. 정부의 법적 제한, 법으로 하지 말아라, 해라 이렇게 제한이 너무 많아. 그러면 시장은 스스로 조절된다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을 때 시장이 스스로 조절되는데 그것을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이라고 그래. 그런데 정부가 개입하면 그 조절 기능이 강화될까 약화될까? 약화된다고. 자녀들한테도 계속 간섭을 하면 그 친구의 창의성이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교육 전문가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간섭을 최소화시켜라. 그러면서 그 애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유심히 살펴봐야지 너 의대 가라 법대 가라 그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간섭을 최소화시켜라 그러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간섭을 최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간섭을 최소화시켜버리면 없는 사람은 계속 부동산을 없게 살아야 돼. 그래서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 분양가 규제도 하고 임대료 규제도 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받기 위해서 농사 질 사람만 농지를 사게 이렇게 규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 기능이 약화된다 강화된다? 약화되는 거야. 시장 기능이 저하되고 가격을 왜곡시켜. 시장 기능에 맡겨놨더니 노원구의 아파트 평당 가격은 1억인데 정부가 1억이 뭐야? 5천만 원 규제. 이게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규제라고. 그러면 가격을 잘못시켜버려. 왜곡되게 만들지. 그럼 이렇게 된다고.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시장 기능을 강화시킨다. OX, X, 약화시킨다. 가격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나타난다. 6번 필요 없어. 6번 난다고 하나요? 요 책은 6번까지 나왔는데 제가 7번에다가 중강성 효율적 시장 써놨어요. 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여러분 굳이 쓸 필요 없고 이제 이 다음 주제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 나온다고. 저하고 지금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42쪽에 그 위에 양거리 2번 부동산 시장의 기능 바로 위에 동그란 6번 나왔죠. 거기 6번은 제가 설명하지 않았고 5번까지 설명했고 그 밑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다 봤고
첫 번째 시간 이게 끝났는데 그 끝나고 바로 뭐가 나오냐면 42쪽 가운데쯤에 효율적 시장이 이렇게 나오죠. 그 효율적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 된다고. 요즘 요걸 잘 낸단 말이에요. 요거. 자, 이번 시간에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경제학적 개념 봤고, 부동산 시장은 결국 무슨 시장이다? 불안정인 시장이라는 거 봤고, 시장의 기능은 가격 결정하고 그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판다. 요거를 자원을 배분한다고 표현한다.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부동산이 갖는 부동성, 개별성 이런 특성 때문에 시장이 지역별로 국지적 시장이 되고, B자가 나온다. 상품의 비표준화, 거래의 비공개성 이렇게. 그 다음에는 부동산 시장은 수급 저지를 용이하다 곤란하다? 곤란해요.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될 수 있고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 기능이 떨어지고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고. 됐습니까? 요 정도 배운 거예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1시간 쪽에서 이제 별표를 준다면 요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요 4번은 필요 없어요. 1번, 2번, 3번, 요 5번. 요 네 가지가 별표 3개. 요 네 가지가 별표 3개. 이렇게. 됐습니까? 예.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제가 예, 이거 봐요. 효율적 시장이라고 나온다고. 효율적 시장. 자, 그러면 이제 공부 배웠으니까 저 시간이 좀 지체됐지만 요걸 한번 보고 갈게요. 요게 풀려야 되니까. 아까 요 1번하고 3번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잖아요. 1번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인 시장이다. 요 우리 시험이고 3번은 감정평가 시험에서 부동산 시장은 완정인 시장이다. 이거 틀렸다고 봤죠? 봤어요. 자, 그럼 여기 봐요.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 수급 저질이 곤란해 이 소리죠.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OX 5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요거 할까요? 요거 효율적 시장. 자, 고생하셨고 정확히 10분 쉬었답니다.